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2부 유민영입니다. 어느덧 벌써 여름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오늘이 벌써 5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다음 거래일에는 벌써 6월이 됩니다. 5월 한 달 동안의 투자, 여러분 만족스러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은 투자 수익률 이루신 분들께서는 오늘까지 수익률 꼭 지키시길 바라겠고요. 그렇지 못한 분들도 다음 달에는 더 좋은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증시온에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 스마트머니의 선택에서 김종유 애널리스트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스마트머니의 선택입니다. 오늘 김종유 애널리스트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ESS라고 흔히 말하죠. 전력 저장 장치. 이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원래 미래 에너지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ESS,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그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이유부터 아셔야 전체적으로 ESS 시장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도 이제 중요하게 새겨왔지만 실제 수요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렇게 많이 해야 된다, 당위성,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 수요 자체가 증가하지 않았는데 이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선진국은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가정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독일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의 주요국들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에 지불되는 그 보조금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단지 같은 경우에는 별로 만들지 못하는 양상이지만 가정이나 작은 마을 단위의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늘고 있는 상황.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지진이 한번 나니까 아무래도 이 원전을 가동을 중단을 시켰고 그 부족분을 지금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로 메우고 있기 때문에 분기별 태양광 수요가 2012년도에 비해서 2014년 들어서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이 추이가 2014년도에도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상승 탄력은 줄겠지만, 그런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지금 대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는 거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굉장히 조그만 소규모의 태양광 발전기 모듈을 가정에 달아서 가정용 전력으로 쓰는데 굉장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데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선진국과 달리 이머징은 아닙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이 2011년부터 2035년도까지 어떤 발전원이 가장 크게 성장하느냐를 살펴봤더니 다 아시겠지만 중국의 지금 스모그 문제로 인해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같은 것들이 지금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머징 국가 쪽에서는 주요 에너지원으로 지금 성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선진국에서는 주요 에너지 발전소도 많이 들어서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 부분을 뛰어넘어서 개별 가정 혹은 개별 건물에 국한되어 있는 이런 소규모 에너지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머징 쪽에서는 양적인 발전을,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질적인 발전을 좀 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ESS가 넓어질 수밖에 없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데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이 뭘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맑은 날이었을 경우에는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추정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날씨가 더웠을 때와 태양광이 고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태양광 발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전의 양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피크를 치고 어느 정도에서 떨어지는지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는데 흐린 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측정이 되느냐,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측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일정 전압 이상이 나와야 이 전압을 바탕으로 전기를 잘 쓸 수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오락가락하면 측정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거나 아니면 전압이 주었을 때 발생한 전기를 저장을 해서 안정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이 전신주 역할이 뭡니까? 초고압으로 전송된 그 전기를
우리가 쓸 수 있는 전기의 수준으로 전압을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기들이 전신주에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중화시켜줄 수 있는, 그래서 이 불완전한 전압을 안정적으로 받아놨다가 공급해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풍력은 더 날립니다.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무슨 뭐 금요일망처럼 엮여 있는데요. 바람의 색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뭐 기압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측정하는 시간에 따라 너무 이게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강했을 수도 있고 이 시간에 강할 수도 있고 이게 지금 타임테이블 시간인데요. 낮에 강할 수도 있고 밤에 강할 수도 있고 새벽에 강할 수도 있고 예측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생한 전기는 무조건 잘 지켜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뭐 태양광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이 아니죠. 뭐 화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이나 수력 발전 이런 것들과는 조금 달리 전력의 변동성이 큰 만큼 이런 그린 에너지를 늘리면 늘릴수록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보여주신 자료를 보니까 참 이해가 잘 갑니다. 태양광 그리고 또 풍력, 예. 네, 풍력이죠. 굉장히 좀 변동성이 많은 에너지원들인데요. 이렇게 그린 에너지로 바뀌면서 ESS가 꼭 필요하다. 이유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황과 앞으로의 예상은 어떻게 됩니까? 아직까지는 투자의 초기 단계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역별로 봤을 땐 아까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격차는 조금 있는데 지역별로 지금 전력 수요가 어떻게 증가하고 있느냐 이건 얼마나 공장을 많이 만들고 얼마나 설비 투자를 많이 하고 여기에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평균인 2%대 모두 미달하는 모습. 미국, 유럽, 그다음에 아시아 중에서 그 5대양이라고 하죠. 그 호주 주변 뭐 이런 쪽은 인구 밀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전력 수요 증가율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인구가 성장하고 있고 신규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아시아 지역,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남미 지역이죠. 그다음에 이 중동 같은 미드이스트와 같은 이 지역에서는 여전히 성장이 견조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느니만큼 여기에는 기존의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 뭐 수력 발전, 거기에다가 방금 말씀드린 그린 에너지까지 굉장히 다양한 규모의 전력 수요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으니만큼 여러 가지 발전 용량에서도 꼭 그린 에너지에서만 ESS를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발전의 이제 길이가 너무 멀어진다. 그러면 중간에 이제 에너지를 좀 더 저장하는 그런 장치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의 흐름은 이머징을 중심으로 앞으로 크게 성장할 거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전망치가 2020년까지 연평균 기준으로 15% 성장할 걸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지금 글로벌 연평균 성장률이 잘 나와봐야 4%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게 연평균 성장률이 15%라면 거의 4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볼 것이고, 주목을 해봐야 되고, 앞으로 성장 전망도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살펴보시면 발전원별 성장성은 아까 중국이나 이머징에 살펴본 것처럼 태양광 쪽, 풍력과 같은 그린 에너지의 주력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대비해서 지금 아직 뭐 원자력, 화력만큼 효율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과거 처음 시작할 때 대비해서는 효율이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또 발전 단가도 많이 낮아지고 있어서 어느 정도의 스마트 그리드 패러티를 달성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더 확산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여러 정부, 특히 일본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원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국가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보조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중국도 마찬가지니까 그와 같은 과정을 본다면 앞으로 ESS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은 여전히 좋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요도 늘어나고 여러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도 같이 간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ESS, 좀 밸류 체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ESS 하면 흔히 생각하는 게 충전지 생각만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저장만 하는 거니까 말 그대로 충전지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뭐 그런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먼저 그림으로 구성도를 보시고 실제 제품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먼저 ESS의 구성도를 보시면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이 관리해주는 시스템은 어떤 관리를 하는 거냐면 요금이라든지 사용량이라든지 환경 정보 같은 것들을 제어하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관리를 통해서 충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방전을 할 것이냐의 명령을 내리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 이 안에서 PCS라고 하는 이 핵심 제어 장치가 저장 장치의 직류로 저장을 하는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력망과 연결이 됐을 때는 또 교류로 서로 이제 나눠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어떤 발전 그 망이 있으면, 뭐 태양광 예를 들어서 집열판이 있으면 이 집열판에 들어온 것이 실제적으로 이 두 가지 시스템 EMS와 PCS 두 가지 연결이 되어서 명령을 내리고 여기서 또 명령을 내려서 에너지를 저장하고 혹은 뭐 보내서 다른 데와 나눠 쓰기도 하는 이런 형태의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저장 장치 하나, 그 다음에 PCS 하나, EMS 하나,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좀 더 현실에 가까운 그런 그림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자, 먼저 배터리 팩은 뭐 굉장히 큰 배터리 팩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휴대폰에 들어가는 조그만 배터리 팩 하나, 이게 스마트폰을 한 10시간에서 14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장이 돌아가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집안에 전기를 쓸 수 있는 배터리 팩 크기는 엄청나게 커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배터리 셀, 그다음에 배터리에 전압을 관리하는 BMS, 이것들을 통합한 모듈, 이런 것들을 전부 합쳐서 굉장히 큰 규모의 저장 장치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여기 이게 PCS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EMS,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호 교류를 통해서 전력을 나누는 그런 ES 시스템이 구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각각의 이 밸류 체인 내에 해당되는 종목은 무엇이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이제 PCS에 해당되는 것들, 실제적으로 하드웨어 내에서 이 직류 전원을 저장 장치로 저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요 장치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는 기업은 LS탄전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 시장이 ESS 시장이 커졌을 때 PCS 쪽에서 국내 기업의 대표 종목은 LS탄전이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EMS 쪽에서는 그럼 어디가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느냐, 한전이라는 거죠. 한전이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ICT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시장에서 또 이 솔루션에는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수혜가 상대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장치 쪽에서는 뭐 다 아시겠지만 LG화학, 그리고 현재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삼성 SDI, 이런 기업들이 주력 기업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신다면 향후 이제 성장성을 봤을 때는 배터리 시장, 현재 지금 ESS 프로젝트의 흐름을 봤을 때 이 배터리 쪽에서 리튬이온 배터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리튬이온 배터리를 생산하는 지금 세계 1위가 삼성 SDI, 3위권이 LG화학이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이 배터리만 놓고 보게 되면 이 두 업체에 대한 장기적인 매수 관점은 뭐 계속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ESS를 구동하기 위한 전체적인 시스템이 배터리 팩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만큼 LS탄전이라든지 포스코 ICT, 또 한국전력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매수의 시각은 변하지 않고 계속 가져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린 에너지가 발전할수록 ESS 시장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것이고, 또 ESS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밸류 체인 중에 주목할 만한 종목들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이슈 알아봤고요. 잠시 후에 다음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글로벌 이슈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죠. 6월 초에 ECB가 또 새로운 정책을 내놓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ECB 정책에 대한 기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대가 좀 시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위험자산의 강세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유로존의 지금 대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올 거냐가 핵심인데요. 시장의 기대는 엄청난 유동성 폭탄을 쏟아 부을 거다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대 정도가 아니라 거의 확신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안 하면 너희들 알아서 해 정도의 분위기로 지금 언론에서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물가가 생각보다 안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장 유동성 대책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게 물가인데 물가가 이렇게 낮은데 무슨 소리냐. 그런데 유럽은 또 가장 보수적으로 통화 정책을 취했고 가장 먼저 또 돈을 걷어갔단 말이에요. 그 돈을 걷어가다 보니까 실제로 물가도 안 움직이고 오히려 일부 국가에서는 마이너스 물가가 나타나고 있고 실제 경제 성장도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국면이다 보니까 빨리 회수한 돈 다시 풀어놔. 그리고 금리도 내려서 사람들의 심리도 더 좋게 만들어. 예를 들어서 이제 ECB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돈이 빠져나가게 ECB 금리는 마이너스까지 내려. 그러면 ECB에 들어가 있는 그 지급준비금까지 전부 빼갈 거 아니냐. 그걸 빼가게 되면 결국 그 돈으로 대출을 해줄 거고 최근에 유로존에 줄어든 가계, 기업들의 대출이 늘어나면서 경제가 활성화될 거고 그때 다시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그때 이제 금리를 뭐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경기회복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대책들 혹은 지금까지 취했던 유동성 대책들을 걷어들이면 되는 게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정책의 방향 자체가 유로화가 더 공급이 늘어난다라는 시각이다 보니까 가장 먼저 반응하고 있는 건 환율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유로 인덱스는 최근에 거의 뭐 흘러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1.40까지 올라갈 때는 언제고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닥을 모르고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시장의 기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최소한 여기까지 늘려놔라라는 거죠. 한때 3조 유로가 넘었던 LTRO 자금이 지금 거의 뭐 1.7 유로 정도, 1조 7천억 유로까지 줄어든 상황인데 이 정도까지 다시 늘려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충분한 유동성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제가 보기엔 시장에 좀 기대감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기대감을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 금융시장은 전반적인 랠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식시장은 S&P가 오늘 또 신고가 쳤고요. 닥스 지수도 지금 만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외 유럽 증시들 대부분이 전고점 부근까지 재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채 10년물도 같이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수익률 내려간 것은 국채 가격이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국채의 강세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채 10년물이 이렇게 빠르게 내려가고 있는 건 저도 뭐 예상하지 않았던 바고 시장에서 또 크게 바라지도 예상하지도 않았던 바인데요. 결국 유동성이 늘어날 것이니까 지금 유동성 관련 자산들에서 두 가지로 그 방향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주식으로 가는 방향, 그리고 일부 위험자산으로 가는 방향, 또 채권과 같은 일부 안전자산으로 가는 방향. 어차피 물가는 많이 안 올라갈 거니까 실물로 가지 않고 오히려 이런 금융자산으로 돈이 많이 몰리는 일종의 유동성 기대감이 금융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금의 실수요 자체가 중국을 중심으로 줄어들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인플레가 올라가는 국면이어야 금이 강세를 보일 수 있는데 인플레는 약하고 달러는 올라가고 금의 실물 수요 자체가 둔화되다 보니까 최근에 금 ETF에서 또 자금이 좀 빠져나오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실물 가격에 영향을 주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금 가격은 둔화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반대로 구리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바닥을 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고점에서 내려온 폭에 비한다면 아직 올라간 것은 굉장히 미미하지만 일단 경기회복 신호로 일부 받아들이는 신호도 있고요. 또 하나 이것을 경기회복 신호라기보다는 최근의 유동성 선호 신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좀 바라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철금속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게 아니라 수급이 타이트한 니켈 그리고 지금 구리 정도가 반등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또 이 구간에서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곡물 가격들 이런 것들은 또 13주 연속 13줄의 최저치까지 빠지면서 또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품 시장 내에서도 그동안 움직인 가격들의 흐름과는 조금 다르게 굉장히 조금 차별화된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자면 금융시장 그리고 실물시장 전체 시장의 반응 자체는 일단은 유동성 공급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강력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정책에 대한 기대에 거의 확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가 커질수록 변동성에 대한 좀 우려는 없습니까? 당연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시장의 기대감이 이미 기정사실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빼다꼼플리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빼다꼼플리가 이제 기정사실화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게 믿고 있을 때
그 기정사실이 실제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이미 기대를 선반영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안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요. 만약에 모두가 관성적으로 아주 강하게 예상을 했는데 그것만큼도 안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부담이 느껴지겠죠. 그래서 현재 시장의 그런 부담감을 반영하는 것이 이 빅스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빅스 지표가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S&P 주요 종목군들의 변동성입니다. 그 변동성이 최근에 지수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낮아졌느냐? 주봉 기준으로 지금 2013년 이래 최저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바닥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물론 추가적으로 더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 무너지는 방향보다는 오히려 기존에 보였던 박스권 상단으로 재료에 따라서는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물론 이게 100%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꾸준하게 상승 추세를 보였던 이 S&P 500 지수도 등락이 있죠. 그런데 이 등락의 변곡점에는 항상 빅스 지표의 바닥과 고점이 맞닿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변동성이 극점에 달하면서 시장이 최대로 위험에 빠졌다라고 생각하고 조정을 많이 받았을 때가 저점인 경우가 많았고요. 반대로 또 시장이 변동성 저점을 보이면서 고점이라고 생각했을 때 뭐 이런 구간대가 오히려 위험 구간으로 작용되면서 일시적으로 큰 조정이 오는 그런 경우도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뭐 내일부터 조정이 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현재 변동성 수준은 여러 가지 리스크를 전부 제거해 두고 유동성 파티가 벌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감은 우리가 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최근 미국 시장 내 일부 분석가들은 현재 이것이 이제 역크로스가 날 수도 있다. 그래서 지수는 내려가고 변동성 올라가는 그런 역크로스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잘 살펴보자 이런 시각들도 충분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20일을 앞두고 유동성이 공급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적인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기대 때문에 오히려 조금 변동성의 우려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 종합해 봤을 때 그렇다면 우리의 시장 대응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뭐 정책 발표가 다음 주 목요일이고요. 우린 그 사이에 또 연휴가 끼어 있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뭐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사전투표제를 하다 보니까 사전투표제 그 전반적인 참여율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때 좀 놀러 가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어느 정도 있지 않나. 왜냐하면 또 5월달 한 달 동안은 세월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좀 가슴 아픈 일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가장 좋은 달이라고 하고 뭐 가정의 달이라고 했지만 충분히 휴가를 즐기시지 못한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수요가 이번에 좀 폭발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실제로 그 연휴 기간 사이에 나타나는 변동성을 우리는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발표는 그 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발표가 있기 전까지 시장은 지수 기준으로는 그렇게 크게 변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지수는 조금 묶어두고 뭔가 변화 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서 미세한 변화가 나타나면서 변동성이 폭발할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장기적으로는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페타콤플리 관점에서도 기존에 이미 믿고 있던 것이 시장에 충분히 반영되었으니까 우리 증시보다는 최근에 급등했던 해외 증시, 특히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인도, 인도네시아, 뭐 말레이시아 같은 이런 그런 국가들의 변동성이 좀 커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대비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도 이상하게 오르는 데는 최근에 연동이 안 되지만 내리는 데는 또 잘 연동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 시각 변화에 따라서 이런 단기적인 변곡점이 다음 주에 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은 대비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호재가 나왔을 때 그 시장이 기대했던 만큼의 호재가 나왔을 때는 액션은 일시적인 조정이 오더라도 저가 매수 관점에서 가야 되겠죠. 결국 그 얘기는 투입하겠다는 얘기고 이 유동성은 어떤 방향을 통해서든 우리 시장 내로도 유입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수가 조정을 받았을 때 상대적으로 더 싸 보이는 국내 증시로도 외국인 자금 유입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를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번에도 드라기가 말 그대로 입만 놀렸다. 아니면 드라기의 발언이나 ECB의 대책 자체가 시장의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때는 오히려 주식을 늘리기보다는 조정을 이용해서라도
비중을 좀 더 줄이고 시장의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좀 더 확인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시장의 기대감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부분의 ECB 위원들이 모두 긍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점점 더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끌어오르고 있는 것이 적절한 선에서 적절하게 익힌 다음에 그냥 불을 꺼줄 것인지, 아니면 정말 끌어넘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끌어넘치고 난 이후에 오히려 가스불도 꺼지고 뭐 어떻게 우리가 보면 좀 더 위험한 상황으로 갈 것인지 여부는 아직 누구도 확신할 수 없겠습니다만, 지금은 계속 물이 끓고 있는데도 거기다 불을 더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시장의 기대감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본다면, 확실히 재료가 나온 다운 이후에는 액션을 해야죠. 그래서 시장이 요구한 만큼의 재료가 나왔다면 조정을 이용한 추가적인 매수 전략, 만약에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러한 그 대책이 나왔다면, 그때는 지수와 상관없이 또 갖고 있는 종목과 상관없이 일단은 비중을 조금씩 줄여놓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시장 끌어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ECB가 어떤 판단을 할지 지켜보시고 투자에 활용하셔야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잠시 후에 동방박사의 종목 신호등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동방박사의 종목 신호등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홈페이지에 올려주신 종목 고민을 바탕으로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님께서 상담을 해주시고 또 종목의 신호등을 켜주실 텐데요. 오늘도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를 42,000원에 비중 30%에 사셨다고 합니다. 목표가를 얼마나 봐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단기 투자자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아주 잘 산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200개 중에 1등을 하고 있는데, 상승률 오늘 3% 아주 좋습니다. 이 좋은데, 최근에 이렇게 행보를 하다가 42,000원에서 4만원 초반까지 계속 놀다가, 오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급등한 이유는 당연히, 수급이, 단기적으로 보면 수급 때문이죠. 그래서 급등하는 이유 수급 때문에 올라왔는데, 과연 수급이 몰리는 이유가 뭘까?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어제까지 계속,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인들이 4,500만 6개월 동안 순매수한 상태에서, 수급이 이렇게, 순매수를 지속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간이 이제, 어제부터 좀 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주가가 급등하고 있고, 이렇게 된 것은 이제는 2014년도부터는 이익의 안정성이 아주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게 투자 포인트를 한번, 보면, 이렇게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사고 기관이 다 순매수한 이유는 바로 이익이 안정화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익 방어력이 아주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분기당 이익이, 이제는 1조 정도대를 계속 나올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4조 5천억 정도 이익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결국은 이제 PER 기준으로 보면 2014년도 8.5배고요. PBR 기준으로 1.8배인데 그렇게 높은 밸류에이션 아니죠. 그래서 향후에 실적이 안정화되기 때문에 현재도 충분히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최근에 또한 애플 아이폰 6가 출시 예정인데요. 그리고 중국 로컬 업체들이 성장이 가파르죠. 그래서 그에 대한 주요 판매처가 중국 로컬 업체라는 애플사인데 하이닉스는 그래서 그에 대한 같은 모멘텀이 작용해서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보시면 주봉상으로 보고 월봉상 보도록 목가를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목표가를 할 때 지금 최근에 몇 개월 조정받다가 오늘 이번 달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단기적으로도 48,000까지 보면 되고 EPS, PER 10배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손절가를 한 41,000원대까지 이렇게 보시면 충분히 잘 수익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SK하이닉스 오늘 상황도 굉장히 좋은데요. SK하이닉스의 종목 신호등 어떤 불인가요? 네, 초록 신호등을 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안심하시고 매수하시고 홀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뉴로스인데요. 뉴로스를 실적이 좋다고 해서 오늘 8,800원 비중 20%에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실적이 과연 실제로 어떤지 또 목표가와 손절가는 어떤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장주거든요. 실적 우량하면 성장주라서 그래서 최근 오늘 또 급등을 하고 있는데 지난 4월달 중순까지는 9,490가 고가를 찍고 최근에 이제 거래가 많이 실리면서 주가가 움직임이 아주 활발합니다. 그래서 과연 추가 상승을 할지 여부를 이제 판단하는 그런 기간이고요. 그래서 다음 주 주가 움직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내가 이익이 난 상태에서 중장기로 들고 가면 어떨까 그 생각부터 해보시는데 아주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 뉴로스라는 회사를 한 투자 포인트를 이렇게 보게 되면 뉴로스가 무슨 회사냐 하면 배기가스로 구동되는 엔진의 가급기입니다. 결국은 연비 향상을 할 수 있는 엔진 보조 장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핵심 기술을 이 회사는 뭐 독보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제 무인 항공기라든지 소형 그런 어떤 기술력도 핵심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이쪽의 매출은 크지 않지만 향후의 성장성을 봤을 때 터보 차저 이쪽의 성장성을 봤을 때는 충분히 주가 상승할 수도 있고요. 회사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올해 예상 실적으로 봤을 때 PER은 한 10배 정도 되고 근데 성장주라는 얘기는 OPM이 지금 16% 정도 올해 나올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성장주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 성장은 4% 이내인데 이렇게
영업 마진이 16%가 나온다는 것은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구조다. 그래서 보시고 이제 주가를 이렇게 보시면 현재 상태에서 주봉으로 보면 월봉으로 보면 주가가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4개월 정도. 그래서 아마 다음 달 정도에 한번 고가까지 가지 않겠나. 그래서 이 매물대가 11,000원 정도 내외 됩니다. 그죠? 그리고 주봉상으로 봐도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좋고 재차 상승, 종고점 뚫고 상승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래는 폭발하고 있죠. 그래서 요번에 손절선을 잘 손절가 8,300원만 잘 유지하면 추세 상승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이고요. 이 회사는 그래서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어느 정도 10,000원에 대해서 저항을 좀 받을 수 있겠지만 좀 더 보셔서 목표가를 이 정도까지 봐서 11,500원 정도까지 보고요. 손절가만 잘 유지해 주시라. 손절가는 8,300원입니다. 이렇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성장세가 주목되는 뉴로스, 종목 신호등은 어떤 불인가요? 네, 이것도 단기적으로 일단 초록색을 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로스도 안심하시고 가지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인데요. 두산중공업을 33,000원에 비중 10%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주가가 바닥권인 듯한데 어떤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두산중공업은 어떻습니까? 네, 두산중공업은 바닥에서 계속 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즘 이렇게 기계주 두산엔진 최근 들어 많이 왔었죠. 그리고 두산중공업도 이제 두산중공업의 지주사처럼 이제 두산인프라라든지 두산엔진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데 주가 현재 모습은 거의 바닥권에 박스권 하단에 이렇게 놓여 있어서 이걸 바닥권이라 생각해서 주로 많이 사신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 주가가 이렇게 바닥에 있는 주식이 한 번씩 특히 코스닥이나 소형주들 보면 이렇게 있다가 한 번씩 그냥 내려꽂는 거죠. 실적이 계속 개선이 안 될 때는. 그러면 과연 여기서 바닥권에서 주가가 바닥에서 추가 상승할지 아니면 추가 하락할지 그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향후에 개선된다면 바닥에서 턴을 할 것이고 실적이 개선되지 않다면 지지부진하겠죠. 그래서 이런 주식을 사게 되면 수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주봉상으로도 바닥권이죠. 그 월봉도 보면 밑에서 기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월봉으로도 안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봉도 아직 매수 시점도 아니고 그럼 차트를 봤을 때는 바닥 가격적으로 3만 초반이기 때문에 33,000원 초반이기 때문에 괜찮은 가격대입니다. 그죠? 그런데 과연 상승 여력이 좀 클까 이렇게 보면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죠. 그 근거를 한번 투자 포인트로 보고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은 이제 1분기 실적이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무난하게 나온 상태에서 결국은 이 두산중공업은 조선주처럼 수주에 의해서 주가가 같이 동행적인 흐름을 그립니다. 그래서 수주 가시성이 이제 작년에 수주가 상당히 없었죠. 그래서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수주가 늘어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수주 가시성이 좀 기대되지 않겠나 하반기에 그런 측면이 있고 그동안 이렇게 주가가 계속 못 간 이유가 31,800원 갔다가 계속 3만 초반이 있거든요. 이런 게 바로 자회사 실적 우려, 두산인프라라는 두산엔진이 실적 우려가 있었는데 그게 가치적인 측면으로 다 하락을 했다가 이 주가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치 조정이 완료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현재 올해 보면 두산엔진은 흑자 전환은 내년에 될 것 같고요. 적자폭은 축소되지만 실적 개선은 쉽지는 않죠. 그런데 두산인프라는 올해 바켓이라는 미국에서 실적이 좋기 때문에 자회사의 실적이 괜찮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이고요. 이 회사는 뭐 지주사처럼 있기 때문에 결국은 PBR 자산 가치로 봤을 때는 0.8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자산 가치로 보면 그렇게 고평가 있는 게 아니라 적정 주가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턴어라운드를 예상해 볼 수 있는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의 종목 신호등 어떤 불인가요? 네, 종목 신호등을 이제 켜드리기 전에 잠깐 이제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35,000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32,000원을 말씀드리는 상태. 요것을 잘 유지한 상태에서 반드시 손절가는 기억하시라. 그러면서 초록 신호등을 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등은 매수해도 되지만 손절가를 잘 염두에 두시라 해서 초록 신호등을 켜드리겠습니다. 네, 초록 신호등 켜주셨지만 손절가 꼭 지키시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방박사의 종목 신호등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스마트머니의 선택 김종효 애널리스트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업종 시간이 남아있는데요. 오늘의 업종은 바로 IT 부품 업종입니다. IT 부품 업종이 요즘 최근 들어 점점 더 많은 분야로 확산이 되고 있죠. 그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자동차 업계인데요. 먼저 이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IT 부품 업체의 자동차 업계 진출, 현황은 지금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이제 막 시작 단계고요.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IT 부품 최근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종목군들 중에서 신저가 들어간 건 대부분 IT 부품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최근에 좋지가 않은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스마트폰 시장이 정체되어 있고 또 스마트폰 경쟁이 과열되면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과거 일본의 사례를 보면서 어떤 식의 변화가 의미 있는 변화를 가졌는지 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요. 일본의 IT 부품 업계는 80년대 초반이 아주 성수기였습니다. 이때 성수기에 이끄는 건 두 가지죠. TV, 그 다음에 아이와나 워크맨을 비롯한 소형 가전기기들이 엄청나게 좋아지면서 이때 이제 일본의 주요 테크 부품 업체들은 아주 호황기를 누렸는데요.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에 오히려 이 테크의 절정기, 그러니까 99년, 2000년 넘어가는 밀레니엄 시기에 오히려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다가 이때부터 이제 차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제 IT 부품들이 각광받기 시작한 것은 자동차 쪽의 매출이 늘어나면서부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자동차로 갔느냐, 확장을 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향후 기업의 흐름이 180도 달라졌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IT 업계의 자동차 매출 비중은요, 점점 올라가면서 거의 뭐 20% 정도 비중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TV, 뭐 이런 가전이라든지 스마트폰 이런 쪽뿐만 아니라 자동차 쪽으로 가고 있는 IT 부품이 점점 늘고 있다는 거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파나소닉의 예상도인데, 파나소닉의 예상도도 지금 보시면 현재 지금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세큐리티 관련 부품들도 있고, 그 다음에 파나소닉이 또 굉장히 유명한 게 이 배터리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 뭐 안전과 관련된 부품까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기전자 제품들의 분야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넓어지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성장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 물론 2019년이라고 하는 굉장히 먼 미래이기 때문에 정확성 자체는 알 수 없지만 현재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강도, 방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쪽에 많이 쓰이느냐 하면 전장 시스템이라고 해서 전기전자 부품 중에서 자동차 부품 중에서 이 전기전자 부품의 제어를 받는 이런 시스템들이 늘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동차 바디 자체에도 늘고 있고 안전 관련 부품들, 그다음에 뭐 이 운전자의 정보 관련 제품들, 대표적으로 이제 계기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 것과 함께 ADAS라고 해서 안전과 관련된 그런 부품들, 뭐 자동 조향 주차라든지 아니면 사각지대에서 차가 다가오는 걸 뭐 감지한다든지 그런 거 관련된 제품들이 되겠고요. 또 EV 전기차와 관련된 그런 부품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시장 전망이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거든요. 뒤로 가면 갈수록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성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은 ADAS, 그 다음에 전기차 부분의 성장이 그 어떤 부분에 비해서 또 가장 많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좀 봐야 될 것은 커넥티드 카라고 해서 인터넷 혹은 사물 인터넷을 연결한 그런 부품들의 수요도 성장할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자동차를 포함해서 IT 부품은 영역을 넓혀 가야지만 앞으로 매출도 좋아지고 수익성도 좋아지게 만들 수 있다. 또 기술력을 높게 만들어놔야 이런 시장에서 또 국제시장의 주요 부품사들과도 경쟁할 수 있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IT 부품의 자동차 산업 진출 사례, 조금 먼저 가고 있는 일본의 사례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또 해외 국가 중에 하나가 대만인 것 같습니다. 대만의 현황은 어떤가요? 네, 대만은 경쟁국이기도 하면서 전 세계 IT 부품의 벤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좀 빠르게 몇 가지 좀 살펴볼까요? 먼저 파운드리 시장과 디램 시장인데 디램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정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파운드리는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가 말 그대로 주문 생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문형 반도체가 이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과거에 비해서 뭔가 새로운 기기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주문형 반도체의 생산량이 최근에 늘고 있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LCD 패널, TV용 LCD 패널 같은 대형 패널은 오히려 늘지 않고 있고 2차 전지는 뭐 소폭의 증가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PCB는 최근에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컴퓨터용 마더보드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유지가 되고 있는 정도고요. 그다음에 LED는 오히려 또 빠르게 증가하면서 조명 수요를 받치고 있는 모습이고, 터치 패널 같은 경우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로운 기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터치 패널 자체가 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터치 패널 가격은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 살펴보게 되면 6가지 정도의 부품을 봤는데요. 이런 부품들의 전반적인 추이를 좀 요약해 봤을 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PCB 계열은 최근에 한국은 약하지만 대만 업체들이 강세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파운드리 강세로 인해서 IT 업계 전체의 매출은 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나, 말 그대로 파운드리라고 하는 게 중량 반도체, 자기 제품에 맞는 것을 주문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품에 특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 부품에 꼭 쓸 수 있는 핵심 부품이 아니면 이제 수혜가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품이 다양화되는 것은 좋으나 과거처럼 소품종 대량 생산이 아닌 다품종 소량 생산의 형태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말 특화되어 있는 부품 아니면 꼭 필요한 핵심 제품들을 생산해내는 그런 부품사가 앞으로 좋아질 거다. 그리고 한 가지 모듈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여러 군데 나눠 쓸 수 있는 그런 부품들이 아마 좋아질 거다. 좀 이렇게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만을 통해서 부품 업체들의 앞으로의 좀 전망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종목 중에서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어플리케이션이 확대되고 있는 종목들 살펴봐야 되겠죠. 그동안 킬러 어플리케이션만 갖고 있으면 된다라는 시각이었는데, 이제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안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킬러 어플리케이션, 예전에 뭐 TV만 잘 되면 돼, 뭐 휴대폰만 잘 되면 돼, 이런 시각이었다면 이제는 이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게 잘 되지만 이쪽도 할 수 있어, 이런 개념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종목이 LG전호텍이죠. 지금 LG 계열의 지금 대부분의 부품도 납품하고 있지만 최근에 LED 조명이 좋아지고 있고, 또 하나 주목해 볼 것은 카메라 모듈을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 시장의 진출이 점점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는 지금 삼성전자와 함께 이 반도체는 빠질 수가 없거든요. 메모리가 필요한 곳엔 어디든 다 들어간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적용 어플리케이션이 점점 넓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물인터넷 수혜가 늘어나면서 메모리 당연히 고사양화 될 것이고, RF 부품들, 뭐 기가레인도 있지만 와이솔 같은 종목군들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것은 애플향 종목군입니다. 애플이 이제 신제품을 하반기부터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하반기에 이 쏟아내는 제품들의 주요 부품이 한국 기업들이 포진했기 때문에 LG 계열 관련 종목군들의 최근의 흐름은 여기서 아마 의미 있는 답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3가지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적용 어플리케이션이 확대되는 종목, 또 사물인터넷의 수혜를 받는 종목, 또 애플향 종목군들, 이렇게 3가지 중점적으로 관심 깊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종유 애널리스트와 함께한 스마트머니의 선택이었습니다.
오늘의 증권가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SK증권 김민수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5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오늘장 정리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5월 말 기업들의 실적 변화가 이제 다 마무리가 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상당히 좀 부침이 심합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좀 큰 하루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런 가운데 시장이 아직 그 자리를 잡지 못하는 가운데 그리고 기관의 매도세가 여전히 강화되면서 외국인들이 좀 관망의 흐름들을 보이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의 흔들림이 좀 더 심하게 다가오는 5월 말의 흐름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시장 흐름들은 이제 2000선 중심으로 나오는 어떤 오리무중의 어떤 흐름들, 그런 흐름들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아직 오늘 이제 개별적인 종목들의 실적 흐름들과 함께 어떤 어느 정도 좀 종목들의 변화가 계속 좀 단단해질 수 있는지 이런 여부들을 좀 확인해야 되는 그런 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변동성도 강화가 되고 또 기관 매도도 확대되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다음 주 월요일이죠. 이제 6월이 되는데 다음 장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전망이 잘 안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수급에 흔들리는 장세의 어떤 모습만 보여주다 보니까 아직 어떤 좀 정신없이 흔들리는 그런 장 속에서 어떤 탄력을 어느 정도로 좀 가져갈 수 있을지를 확인하는 게 좀 중요할 상황으로 좀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2010선에 대한 어떤 중심에서 2000선에서 2010선 사이에서 중심에서 시장이 어느 식으로 좀 변할 수 있는지 여부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아직 시장을 예단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조금 더 시장 흐름들에 대한 변화들 좀 더 확인하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워낙 많이 수급에 흔들리는 지금 시장이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일단 이번 주말에 이제 실적 흐름들 나온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하고요. 예,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가 변화들을 좀 챙기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쪽으로 실적이 되는 종목 쪽으로 압축해서 모아가자라는 관점 쪽으로 어떤 다음 하반기를 좀 정리해가는 어떤 그런 시장의 흐름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투자 전략 1분기 실적을 좀 확인하고 난 후에 종목에 관심을 갖자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SK증권 명동센터의 김민수 부장님과 함께 오늘의 증권가 전략 알아봤습니다.
2014년 5월 30일 오늘 주식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5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다시 2,000선을 무너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어제보다 0.85% 내린 1995.12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요. 무려 17포인트 정도 떨어지면서 2,000선을 지켜내지 못하는 아쉬운 모습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0.55% 하락했습니다. 546.59포인트, 오늘 3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약해진 것, 또 기관의 매도세가 아직 약해지지 않은 점이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지수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오늘 시장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오전장까지만 해도 미국 증시를 좀 영향을 받았는데요. 일단 미국의 이제 GDP 성장률 성장률 수정치가 마이너스 1%를 기록을 했죠. 3년 만에 마이너스에 돌아서면서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장 투자자들 그동안에 반영된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의 경제 지표들, 고용 지표라든지 소비 지표, 그리고 주택 지표까지도 이렇게 개선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GDP 성장률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장세를 보였습니다. 그 영향 당연히 이렇게 국내 증시까지도 받으면서 오전장에서는 0.3% 상승 출발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의 이제 오늘 현물 매도가 조금 이어졌고요. 그리고 선물에서 굉장히 크게 매도세를 보였는데요. 아무리 최근에 경제 지표가 좀 개선되면서 이제 투자 심리가 살아난다라고 해도 2,000선에 대한 그런 2,000선 과거에 대한 매도 물량, 그런 경험들 때문에 이제 오늘장 역시 예상대로 2,000선을 위협받는 그런 장세였고요. 그리고 펀드 환매는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투자자들이 2,000선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좀 매도 물량을 받았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잠시 좀 수정해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마감이 정확히 나오고 난 후에 보니까 외국인들이 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100억 원 정도지만 매도세로 정말 오랜만에 돌아선 점 좀 유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오늘 솔브렌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징주도 빙그레라는 종목, 다들 많이 알고 계신 종목을 좀 꼽았는데요. 일단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분기 수출이 이제 예상보다 부진하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또 신저가 기록을 좀 했습니다. 1분기 수출액은 이제 전년 대비해서 15% 이상 감소를 보였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최근에 소비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중국 역시 바나나맛 우유 대표적이죠. 이 바나나맛 우유 제품이 이제 수출에 좀 감소를 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빙그레 이제 브라질 법인 설립으로써 남미 지역에 이제 수출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면서 단기적인 그런 매출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빙그레 이제 도농 공장 복구 이후에 이제 아직 생산을 좀 재개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2분기, 3분기까지는 좀 실적이 굉장히 불안하지 않나, 이런 의견들로 좀 굉장히 큰 매도 물량을 보이면서 4% 하락 마감을 보였던 것이 좀 특징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1분기 수출액이 좀 부진했다, 이런 영향으로 주가도 좋지 않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또 여름이 되면서 아이스크림은 강세를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업황 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국내 이제 과자 브랜드를 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그런 최근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새라든지 맛도 얼추 비슷한데 굳이 가격만 좀 비싸다는 이유, 빙그레나 롯데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계속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간단하게 쉽게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제품도 다 비슷하고 맛도 비슷한데 굳이 비싼 거를 좀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 때문에 좀 소비가 좀 꺼려야 된다는 그런 뉴스까지도 좀 나온 상황이라서 앞으로는 좀 단기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안 좋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리고 최근에 몸 건강 많이 생각하시죠. 그래서 최근에
뭐 그런 불량식품보다는 이제 뭐 아이스크림 전문점이나 아니면 커피숍에 파는 그런 아이스크림들을 더 많이 사 먹기 때문에 굳이 빙그레 뭐 여름성 테마를 좀 불러올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좀 불안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여름이 되더라도 뭐 유명 브랜드의 아이스크림이나 전문 커피 전문점에서 만드는 시원한 음료수들 좀 그런 쪽으로 수요가 움직일 거라는 우려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 빙그레 하나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제는 좀 좋은 업종도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제 제약주를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뭐 5월 제약 업체들의 이제 평균 PER 부분에서는 이제 30배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태까지는 계속 주가가 굉장히 크게 좀 하락을 보였었죠. 근데 현재는 이제 PER 부분은 이제 20배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적지 않나, 적을 가능성은 굉장히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좀 제약주가 굉장히 좋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업황 쪽으로도 그동안 뭐 정부의 이제 규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약주들이 굉장히 부진한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2분기 이후 이제 앞으로의 이제 정부 규제도 좀 완화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적응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좀 그 투자세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좀 괜찮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테마성도 많이 껴있죠. 그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그 노령화 사회 이래가지고 좀 의약품 수요가 굉장히 급증을 좀 보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뭐 제가 그 자전거 관련된 주를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자전거 많이 타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만큼 좀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의약 많이 좀 사용할 것 같기 때문에 좀 앞으로의 제약 업종들 굉장히 매출에 기대가 돼서 좀 괜찮을 업종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약 업종은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가 되면 6월 이제 상반기의 마지막 달이 됩니다. 다음 주에 투자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다음 주 일단은 좀 거래소 지수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2000선을 한번 좀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맞춰서 이제 박스권을 좀 예상을 하면서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발표가 좀 마무리가 돼가고 있고 그리고 2분기 중반이 좀 넘어선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다시 저번과 마찬가지로 저번 그 코스피 거래소가 이제 그 급락을 보였을 때 지난 4월 달이었나요? 예, 그때쯤 굉장히 실적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은 그 급등을 보였던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을 크게 좀 상승을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뭐 일단은 뭐 과거에 대비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앞으로 뭐 외국인들의 선물 오늘 매도세가 크게 나왔기 때문에 기관은 물론 매수세는 보였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의 수급상에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2000선에 대한 그 박스권 장세 흐름 같이 맞춰가야 된다고 이번 주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율 최근에 환율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데 환율에 좀 그 영향을 받지 않는 업종들 방금 말씀드린 그 제약주라든지 아니면 내구 소비재들 이런 종목들로 좀 관심을 두는 게 괜찮을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투자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13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여주던 외국인이 오늘 정말 오랜만에 소폭이지만 매도세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수급에 많이 흔들리는 우리 시장 아직도 좀 우려스러운 부분 없지 않아 많이 있는데요. 다음 주 그리고 다음 달에는 더 탄탄해지길 기대하면서 오늘 증시온에어 2부 마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과 내일 또 6.4 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있죠. 다음 주 수요일 본투표에 좀 다른 예정 있으신 분들은 이번에 꼭 투표 참여하시고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또 다음 달 첫 거래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